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사건 기록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장면들을 비교해 보면 야, 철저하게 조사하셨구나. 발자국이 훼손됐을 때 네. 다시 찾아가서 운동화를 찍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추궁하는 장면. 또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그 산에 데려가서 녹음기 눌러놓고 때리는 장면. 거들 말이지, 거들. 그 여자들 입는. 에? 아, 맞다 그거도. 왜 그랬어? 왜? 아 모르지. 새끼가 정말 잘 나가다가. 야이. 사건의 어떤 문제점을 요약해서 이제 변론하는데 그때 살인의 추억 영상을 몇 개를 활용했습니다. 참 경찰들이 막 그 현장을 막 훼손하는. 훼손하면서 막 맞아요. 다니면서 그 너무나 거의 박사하고는 없었을- 관계가 먼 네. 그런 장면들이. 경찰에서 혹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경찰의 요구 같은 거 없었어요? 요거는 무리한 건 없습니다. 순순히 그냥 자의에 작업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이춘재가 잡혔는데 본인이 8차까지 했다라고 지금 자백한다. 네. 기자분들이 자꾸 전화 왔었어요. 내가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알려달라.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현 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소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나 선고된 무죄. 윤 씨는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등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법정에서 나온 윤 씨는 재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무죄가 받은 게 30년 만이고 뭐 속은 좀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아니, 실제로 윤성현 씨는 그 이춘재 자백 기사가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뭐 처음에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 나올 때만 해도 네. 제발 내가 처벌받은 사건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윤성현 씨가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살인 사건으로 복역했다라는 사실 다 숨기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밝혀져 버리고 알려져 버리면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되고 다시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씨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고 또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 보니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백광호하고 좀 네. 그렇죠. 예. 비교하면서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건 맞지만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았다면 절대 자기는 이 누명을 벗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춘재가 고맙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사실 그분한테는 자신의 진정한 가해자는 국가 권력이잖아요. 정말 잔인하죠, 사실. 네, 너무 예, 잔인하네요. 예, 잔인합니다. 그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는 이유로 경찰들 5명이 특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특진 직후에 이제 그 초등생의 소지품이 발견된 거죠. 유골이 발견됐는데 또 결박이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이전에 이춘재가 저질렀던 범행의 모습 양상과 비슷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드러내면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범인 잡았다 해가지고 다들 상도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유골을 다시 은폐를 하고 은닉을 했다라는 게 지금 그것도 살인에 못지않은 범죄네요. 네, 맞습니다. 잔인한 범죄네요. 지금 이 사건은 그 진화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건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벌어졌던 12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뭐 가혹한 수사를 받으신 분들의 피해 사례를 지금 접수를 받았고요. 네네.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정말 한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진정한 이춘재 사건의 종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화위에서 조사를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저의 첫 재심 사건인 수원 노숙소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 예. 근데 사실 노숙소녀가 아니었거든요. 집을 가출한 지는 한 2, 3일 정도 된 아이였고, 근데 그 아이의 이제 행색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그 초동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규정 지어버렸고, 실제 신원은 예, 신원은 밝혀졌습니다. 네. 15살의 아이였고 지적 장애가 있었고 또 시각 장애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4년이 됐습니다. 2007년 5월 14일 그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여자아이의 시신이 교정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경기도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심하게 폭행당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이 학교 교실 건물 바로 옆 화단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10대 소녀의 시신을 학교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와 얼굴, 발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죽인 거지도 밝혀야 될 사실이지만 이 아이가 누군지를 또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 너무 어려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없었고, 당시 경찰은 아이의 행색을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여서 수원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수원역에 가서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탐문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노숙인으로부터 이 아이가 이틀 전에 여기서 폭행당한 아이 같다. 근데 사실 이틀 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그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이 그 제보를 너무 섣불리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틀 전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노숙인 2명을 잡았고, 그 노숙인 2명이 또 공교롭게도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적 장애가 있고 노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보니까는 참 너무나 쉽게 자백을 했죠. 그 지적 장애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각 장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죽은 아이가 이틀 전에 자기가 때린 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백을 하게 됐고, 한 사람은 뺨 2대 때렸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끝까지 때려서 이제 죽게끔 했다 해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그 2사람에 대한 형사 재판은 그의 가을경에 다 끝나요. 2007년 가을경에. 자백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이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틀 전에 저질렀던 사건과 빗대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맹이 둘도 함께 있었다라는 진술을 자백 과정에서 섞어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냐면은 그 2명의 노숙인과 밝혀지지 않은 꼬맹이 2명이 합세해서 그 아이를 때려 죽인 걸로 그렇게 사건이 결론 지어졌고, 그렇게 소문이 퍼졌던 거죠, 수원 역사에. 이 아이들도 범인이다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제보를 받아서 이제 그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고, 아이들이 하나씩 잡혀왔고, 그 아이들 다 학교 안 가는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거든요.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범인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결과 18살 최모근 등 5명이 폭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당시 수원역 근처에서 김양에게 돈 2만 원을 훔쳐갔냐고 추궁한 뒤 근처 학교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고,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것이고, 이미 형이 확정되었던 그 노숙인 복역하고 나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럼 다 7명이 결과적으로는 다 무죄. 네, 다 무죄를 받은 범인이 사건. 없는 건가요, 결국? 못 잡은 거죠. 못 잡은 이 사람들은 거죠. 진범이 아닌 거죠. 네. 저는 일단은 7명이 자백했다는 사실이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물리적인 어떤 강요나 고문, 참기 힘든 어떤 폭행이나 이런 협박도 없었는데 이걸 설명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 자백을 하죠? 자백 왜 하냐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앞에 있는 검사, 이 추궁하고 있는 검사는 수사관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나마 나한테 나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자포자기 상태에 쉽게 빠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일단 이 순간만 좀 빨리 모면하자. 다른 아이들이 자백했다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이미 자백했는데 너 혼자 자백하지 않으면 니만 더 불리해져. 그런 기망도 있었고. 벌을 줘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은 순간적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교육하고 교화해야 될 사람인지 그 판단을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그래, 그러면 안 돼. 너 큰일 나. 조서만 보면은 범인 맞아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건 현장의 모습과 아이가 죽은 아이가 발견된 장소를 설명을 다 해요. 근데 영상 녹화를 보면 그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거의 대부분을 검사나 수사관이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일 새벽 2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장소는 그 고등학교 본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화단 옆에거든. 그렇게 이제 알면 조서가 진짜 그 뉘앙스 전달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사관이 이제 그 조사받는 사람한테 그때 시체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버렸죠. 몇 월 며칠 어디 가서 어디 한 거죠. 딱 묻고 그럼 대답을 그냥 예 했잖아요. 그럼 이제 조서에는 시체를 어떻게 유기했나요? 아 이래 본인이 그걸 다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해요? 그게 너무 다르잖아요. 답을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했는데 예 한 거랑 어떻게 유기했나요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랑은 완전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죠. 우리 시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애가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면 그걸 아이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왜곡을 하고 이제 자백이 사실상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컬러 사진 이런 게 있잖아. 요걸 넘어갔다고 사진을 보니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낮은 철책문을 넘어서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죠? 사실 저는 굳이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했다라고 내가 법정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백의 모순이 많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안이하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유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와버렸고.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안 되겠다. 이 영상 녹화를 다 복사해서 이걸 다 녹취를 해가지고 조서랑 비교를 해야겠다.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걸 속기사님한테 맡기려면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속기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의 위법 수사를 밝히는 거였거든요. 부담이 됐을 텐데 그냥 무료로 했어요. 얼마 전에 유퀴즈 나오셨.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왔잖아요. 네, 법인날 특집으로. 변호사님이 이걸 무료로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녹취는 제가 해드리겠다고. 또 하나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아이들 녹취를 진짜 한 달 이상 풀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런 어떤 속기사님의 노력이 전혀 부각이 안 됐었습니다. 그냥 무죄 받으면 변호사의 공로로 다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야, 이 얘기를 한 번 더 또. 한 번만 더 하고 싶던 거죠. 또 TV 애니이기 때문에 자료 영상을 구입하는데 따로 비용도 들지 않을 것 같고. 와, 역시. 이러니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와, 이거는. 예, 우리 속기사님 윤병임 속기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왔다는 거 자료 화면으로 반드시 좀 활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이 너무 좋거든요. 아, 좋으세요? 네, 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일이 딱 맞으시네요. 딱 맞아요. 또 속기사님 말고도 도움 주신 더 분이 있죠, 더 있죠. 네, 더 얘기해 주세요. 국선 변호사 한참 많이 할 때였거든요, 제가. 국선 재벌이라고 불릴 때였습니다. 재벌이었어요, 제가. 와, 정말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재벌이라 했겠어요. 근데 이 수원 사건이 들어왔던 거예요. 2008년 1월에 보니까 기록량도 상당히 많고 또 애들 다 자백했다는데 관심 바뀌었어요, 저는요. 근데 경기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찾아왔었어요, 저를요. 그 아이들이 가출한 상태에서 그 상담 지원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범인이라고 생각하냐고. 살았지만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고.
하나이가 그렇게 쓴 거예요. 믿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좀 억울한 것 같다고 사건을 봐달라고. 근데 제가 좀 꾀를 부렸죠. 뭐 다른 사건도 해야 되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선생님들 퇴근 후에 매일 저희 사무실로 출근하시라고 좀 각자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 일을 주신 거네요. 네, 각자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정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진술 내용을 그냥 도표로 그냥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모순점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표를 나중에 또 이제 제가 꼭 작성한 것이냐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부도덕합니다. 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했죠. 이 선생님들이 6시에 퇴근해가지고 사무실로 출근해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일했어요. 대단하시네. 또 이 아이들이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범인이라면은 수원역에서 그 죽은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이 찍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선생님 사진을 다 찍어갖고 수원 역사의 CCTV가 어디인지를 다 도면에 다 그려왔어요. 사진도 찍어. 보통 선생님들이 아닌데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막 다 자료를 갖다 주니까 이제 그제서야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정말 억울한 사건이구나. 야, 이 사건 해결하면 진짜 내가 진짜 유명해지겠다. 막 그 생각, 진짜 유명해지겠다. 막 그 생각했어요. 굉장히 공명심이 크신 우리 이런 선생님들이 다 하셨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다 했는데. 이런. 저는 앞에 얘기했던 청소년 범죄 얘기에 이런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게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 당시에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선생님들이나 변호사가 계속 증거도 수집하고 응원도 해주고 이런 걸 겪으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를 믿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건 경험하지 않았겠냐. 그분들도 사실 부각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만 부각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미 다 누릴 거 누리셨으니까 이제. 다 누릴 거 누려가지고. 마음의 빚을 청산하시러 아주 말씀 없다 나오셨구만요. 다 알려주셔야 될 만한 분들이신 거예요. 네. 사건 속 사람들 얘기가 사실 드라마고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변호사님 본인을 더 띄우기 위한 그림이 아닌가. 그렇죠. 왜 걱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셈이 나는지.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으로 그 무죄 증거가 뭐였냐면 죽은 아이의 사망 원인과 사망 추정 시각이었습니다. 사실. 사망 원인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죠. 근데 우리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하다가 이제 이거 인터넷 쳐보기도 하고 했더니 이게 쉽게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법의학자분들 여러 명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딱 한 분이 응해주시더라고요. 누가 응해주셨냐면은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님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증언 때 서주셨어요. 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의 자백 내용은 뭐였냐면은 5월 14일 새벽 3시경에 수원역에서 죽은 아이를 만나서 고등학교까지 걸어갔고 새벽 3시 40분부터 폭행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원인의 관점에서 보면 새벽 3시 40분에 폭행이 시작됐는데 7시에 죽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도 측정을 해보니까 전날에 사망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법의학적으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법의학적 관점에서의 도움이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무리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정말 이미 형이 확정된 2명 중에 1명이 끝까지 번복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1명이 2심에서 번복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벌금 200만 원 받고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히 여기서 또 번복해버리면 난 이미 빠져나갔는데. 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번복을 안 했었어요. 제가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2심 법정에서 계속 추궁했어요. 모순을 계속 추궁했는데 끝까지 번복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검사의 주장에 맞춰서 계속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가 넘어가고 그럼 진짜 승산 없는데. 승산 없는 게임이었는데 재판장
재판장이 이제 조희대 부장판사였거든요. 그분이 대법관 하신 분인데 다 포기했어요. 저는 진짜 포기했는데 마지막에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편하게 직권신문을 했습니다. 나는 추궁을 하는 신문을 했거든요. 재판장님은 친구가 되어 주더라고요. 신문을 해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고개를 축 숙이고 있다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들면서 판사님 말이 맞아요라고 해버렸어요.